내 이름은 박철수. 한때는 나도 번듯한 직장이 있었고 남들처럼 평범하지만 소박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던가. 예기치 않은 사업 실패와 연이어 터진 배신은 한순간에 나를 길거리로 내몰았다. 아내는 오래전에 나를 떠났고 하나 있던 아들 녀석은 이제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재기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한번 미끄러진 인생의 내리막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 낡아빠진 옷가지 몇 벌과 지독한 허기, 그리고 아직 버리지 못한 마지막 자존심뿐이었다. 오늘로 벌써 사흘째다. 제대로 된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신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어 아우성을 치고 있었지만 염치 없는 손을 내밀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다.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니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밤을 밝히고 있는 거대한 호텔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저곳에서는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값비싼 음식과 술을 즐기며 화려한 밤을 보내고 있으리라. 처음에는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하지만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은 결국 나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키는 듯했다. 어쩌면 저곳에 가면 한 끼 때울 만한 음식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부끄러움과 절박함이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생존 본능이 부끄러움을 눌러버렸다. 나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힘겹게 움직여 호텔 쪽으로 향했다. 호텔 입구는 값비싼 차들과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들의 경멸과 무관심이 뒤섞인 시선이 내 남루한 행색 위로 따갑게 쏟아졌다. 나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그들의 눈을 피해 호텔 뒤편,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법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역시나 그곳에는 음식물 쓰레기통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몇몇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이미 며칠을 굶었는지 눈빛들이 하나같이 퀭했다. 한참을 기다렸을까. 호텔 주방 쪽문이 열리더니 요리사 복장을 한 남자가 커다란 비닐봉투 몇 개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오늘 밤 연회에서 먹다 남은 음식들이 가득 담겨 있는 듯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빛났다. 하지만 요리사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봉투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거칠게 던져 넣었다. 그리고는 다시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실망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들에게는 그저 버려지는 쓰레기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음식이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힘없는 자의 분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을. 몇몇 사람이 쓰레기통으로 달려들어 뒤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다른 음식물 쓰레기와 뒤섞여 먹을 만한 것을 찾기는 어려워 보였다. 나는 차마 그들과 함께 쓰레기통을 뒤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저렇게까지 해서 연명하고 싶지 않다는 객기였을까? 발길을 돌리려는데 바로 그때였다. 호텔 정문 쪽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값비싼 양복을 빼입은 중년의 남자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내렸다. 그의 주변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마치 병풍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가 오늘 밤 이 호텔에서 가장 높은 사람 혹은 가장 중요한 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장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이 최강진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는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호텔 안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나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그 시선에는 경멸감과 함께 아주 약간의 호기심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듯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저기 회장님처럼 보이시는 분께 정말 죄송합니다만 혹시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조금 얻을 수 있을는지요? 며칠을 굶어서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압니다만 나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내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이제 저 사람의 입에서 어떤 모욕적인 말이 나올까? 나는 잔뜩 긴장한 채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강진은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옆에 있던 경호원에게 무언가를 작게 지시했다. 경호원은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호텔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다. 최강진은 그 가방을 받아 들고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표정으로 내게 툭 던지듯 건넸다. 여기 있네.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 특별히 주는 걸세. 먹고 빨리 여기서 사라지게. 내 손님들 눈에 띄지 않도록. 그의 목소리는 거만했지만 나는 그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나는 황급히 종이 가방을 받아들고는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강진은 그런 나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호텔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는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얻은 양 종이 가방을 품에 꼭 안고는 허겁지겁 그 자리를 벗어났다. 가방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빵 몇 조각과 구운 닭고기 한 덩이,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긴 정체 모를 소스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비록 그들이 먹다 남긴 음식이었지만 지금 나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나는 어서 빨리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이 음식들을 맛보고 싶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음식 냄새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 하찮아 보이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리고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섞여 들어간 아주 작은 무언가가 앞으로 내 인생을, 그리고 최강진이라는 저 거만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저 지독한 배고픔만이 나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었다. 최강진이라는 거만한 사내가 사라진 후 나는 한시라도 빨리 그의 시야에서, 그리고 그 화려한 호텔의 불빛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품에 안은 종이 가방에서는 여전히 맛있는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냄새는 나의 허기진 위장을 더욱 자극했다. 나는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숨기듯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고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행여나 누가 볼세라, 혹은 더 험악한 녀석들에게 이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길세라.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다. 한참을 걸었을까. 다행히 인적이 드문 공원 한 구석, 낡은 정자 아래에 다다랐다. 이 시간이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다. 나는 주변을 한번 휘둘러보고는 조심스럽게 정자 기둥에 기대 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음식이 들어있었다. 따뜻한 온기가 차에 가시지 않은 빵 몇 조각,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닭다리 한 개,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긴 크림소스 같은 것, 심지어 한쪽에는 고급 초콜릿 조각으로 보이는 디저트까지 얌전히 놓여 있었다.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다. 며칠을 굶은 나에게는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은 만찬이었다. 나는 먼저
빵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부드러운 빵의 질감이 입안 가득 퍼지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제대로 된 음식의 맛이란 말인가. 허겁지겁 빵을 삼키고 곧바로 닭다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기름지고 고소한 닭고기 살이 입안에서 살살 녹는 듯 했다. 나는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누가 볼세라 눈치를 살피면서도 손과 입은 멈출 줄을 몰랐다. 최강진의 거만한 얼굴이 떠올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비록 그가 베푼 것이 동정심에서 비롯된 한 끼의 적선일지라도 지금의 내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으니 말이다. 정신없이 음식을 먹다 보니 어느새 배가 조금씩 불러왔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남은 음식들을 살펴보았다. 아직 빵 2조각과 초콜릿이 남아있었다. 이것들은 아껴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가방에 넣으려는데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응, 이건 뭐지?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가방 안을 다시 뒤적였다. 빵 부스러기와 기름종이 사이에서 아주 작은 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의 검은색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컴퓨터에 꽂아 쓰는 USB 메모리 드라이브였다.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물건이었다. 이런 게 왜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있을까? 최강진 그 사람이 실수로 떨어뜨린 것일까, 아니면 호텔 직원이 음식물을 담다가 자신도 모르게 딸려 들어간 것일까? 나는 USB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요즘 세상에 이런 작은 USB 하나쯤은 흔하디 흔한 물건이었다. 어쩌면 별 쓸모없는 자료가 들어있거나 아예 빈 것일지도 몰랐다. 나는 그것을 다시 가방 안에 던져 넣으려다가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게 최강진에게 중요한 물건이라면 그가 애타게 찾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돌려준다 한들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오히려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었다. 게다가 그를 다시 만날 방법도 막막했다. 아이, 별거 아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USB를 바지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뒀다. 혹시라도 나중에 고물상에 가져가면 몇 푼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내게는 단돈 100원도 아쉬운 형편이었으니까 남은 빵과 초콜릿을 마저 먹고 나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만감에 스르르 졸음이 몰려왔다. 나는 정자 기둥에 등을 기대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따뜻한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다. 얼마나 행복한 꿈이었던가. 얼마나 잤을까. 싸늘한 새벽 공기에 잠이 깨어 부스스 눈을 떴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딱딱한 나무 기둥에 기대 자느라 온몸이 쑤시고 뻐근했지만 며칠 만에 배를 채우고 잔 덕분인지 기분은 한결 가벼웠다. 나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USB를 꺼내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여전히 그것의 정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젯밤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작은 물건이 오늘 아침에는 어쩐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예고편처럼 말이다. 나는 애써 그런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탈탈 털어 입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또 어디로 가서 하루를 보내야 할까? 막막한 현실이 다시금 어깨를 짓눌러 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이 작은 USB 하나가 어젯밤 나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져주었던 그 오만한 재벌 최강진을 그토록 처절하게 공포에 떨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을 줄은.
나는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폭풍을 향해 조금씩,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폭풍의 중심에 내가, 그리고 이 작은 USB가 놓여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말이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어젯밤 오랜만에 배를 채운 덕분인지 몸은 한결 가벼웠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하루를 버텨야 할지 막막한 심정은 여전했다. 주머니 속의 작은 USB는 가끔씩 손으로 만져질 때마다 묘한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당장의 허기를 달래줄 수 없는 물건에 계속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어쩌면 어젯밤 그 재벌 최강진이 술김에 떨어뜨린 시시한 물건일지도 몰랐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하찮은 물건 하나가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오전에는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넘겨볼까 싶어 시내 외곽의 재개발 지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그곳은 나보다 부지런한 다른 경쟁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허탕을 치고 돌아 나오려는데 골목 어귀에서 심상치 않은 광경을 목격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2명이 주변 상인들에게 무언가를 다급하게 묻고 있었다. 그들의 험악한 인상과 위압적인 태도는 평범한 길을 묻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괜한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점심때가 다 되어 다시 시내 중심으로 나왔다. 무료 급식소라도 찾아볼 요량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아까 재개발 지역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인상의 사내들이 이번에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노숙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손에는 작은 사진 같은 것이 들려있는 듯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숨겼다. 그들이 찾는 것이 혹시 나는 아니겠지. 어젯밤 호텔 앞에서 최강진에게 음식을 받은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었을까.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나는 평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무리들을 마주치고 말았다. 이번에는 그들의 대화 소리가 비교적 선명하게 들려왔다. 어젯밤 그 호텔 앞에서 회장님께 직접 음식 받은 늙은이 말이야. 인상차게 다시 한번 확인해봐. 키는 나만 하고 좀 말랐고 행색이 초라한. CCTV 다시 돌려보라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틀림없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바로 나였다. 어젯밤 최강진에게 음식을 받았던 늙은이. 하지만 왜 고작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람을 풀어 나를 찾는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을 뻔했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나를 움직였다. 나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그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한참을 달려 허름한 시장 안으로 몸을 숨겼다. 복잡한 시장 통로는 그들의 추격을 따돌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나는 과일 상자 뒤에 쪼그리고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좀 얻어먹었을 뿐인데 왜 이런 쫓기는 신세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문득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USB가 생각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보았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이 작은 물건. 혹시 이것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나를 찾는 이유란 말인가. 하지만 아무리 봐도 평범한 USB일 뿐이었다. 이런 하찮은 물건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는 혼란스러웠다. 만약 이 USB가 정말 중요한 물건이라면 차라리 그들에게 돌려주고 이 지긋지긋한 추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의문이 생겨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험악한 기세를 생각하면 순순히 돌려준다고 해서 곱게 보내줄 것 같지도 않았다. 어쩌면 그들은 이 USB의 존재를 아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다. 해가 질 무렵 나는 시장을 빠져나와 다시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헤맸다. 낮 동안 잠잠했던 허기가 다시금 밀려왔지만 음식을 구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그들이 어디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폐허가 된 건물 한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나는 두려움과 추위 그리고 배고픔에 지쳐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져 스르르 감기려는데 건물 밖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곧이어 거친 목소리들이 어둠을 갈랐다. 이 근처가 확실해. 아까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 샅샅이 뒤져 그 늙은이. 멀리 못 갔을 거야. 특히 그놈이 들고 있는 종이 가방. 절대 놓치면 안 돼. 종이 가방이라니. 어젯밤 음식을 받았던 그 종이 가방 말인가. 나는 이미 그 가방을 버린 지 오래였다. 그 안에 들어있던 음식도 다 먹어치웠고 그렇다면 그들이 찾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럼 역시 이 USB 때문이란 말인가. 나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왔고 손전등 불빛이 폐허 안을 이리저리 비추기 시작했다. 나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만약 여기서 그들에게 잡힌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손전등 불빛이 바로 내 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제발 나를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행히도 그들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듯했다. 발소리와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있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폐허를 빠져나왔다. 더 이상 이곳도 안전하지 않았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주머니 속에 USB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물건이 바로 이 모든 소동의 원흉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물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지만 말이다. 나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다시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다. 내일은 또 어떤 위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밤이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폐건물의 싸늘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살을 애는 듯했고 뱃속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공포감이었다. 어젯밤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던 그들의 그림자를 떠올리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했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폐건물을 빠져나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나 같은 행색의 늙은이가 하는 말을 과연 경찰이 믿어줄까? 오히려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며 나를 쫓아내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를 훔쳤다고 의심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최강진 같은 재벌이라면 경찰 쪽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테니 어쩌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었다. 주머니 속의 USB는 여전히 묵직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만약 이 안에 정말로 그들이 필사적으로 찾는 무언가가 들어있다면 차라리 이것을 어떻게든 확인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컴퓨터는커녕 당장 한 끼를 해결할 돈 한 푼도 없었다. PC방 같은 곳에 들어가 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낡고 더러운 내 행색을 본다면 문전박대당하기 십상일 터였다. 나는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뒷골목만을 골라 걸었다. 그러다가 문득 며칠 전 무료 급식을 나눠주던 작은 교회가 생각났다. 그곳에 가면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잠시나마 추위와 굶주림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나의 그런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교회로 향하는 골목 어귀에 이르렀을 때 나는 또다시 그들을 마주치고 말았다. 어제와 똑같은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들이었다. 이번에는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난 듯 했고 그들의 눈빛은 더욱 살기등등했다. 그들은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거미처럼 골목을 지키고 서 있었다. 들켰구나.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나를 발견하고 고함을 질렀다. 저기 있다, 그 늙은이. 잡아. 사내들이 일제히 나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죽으림을 다해 달렸다. 하지만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내 다리가 그들의 젊고 건장한 다리를 당해낼 리 없었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졌을 때 나는 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헉, 이거 놓으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쇼. 나는 거칠게 저항하려 했지만 그들의 우악스러운 손길에 속수무책이었다. 사내들은 나의 양팔을 붙잡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등과 머리에 전해져 오는 충격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다. 얌전히 굴어. 영감, 괜히 힘 빼지 말고. 험악한 인상의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에서는 조금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내가 뭘 어쨌다고. 뭘 어째. 당신이 어젯밤 우리 회장님께 받은 거 있잖아. 그거 순순히 내놓으면 곱게 보내줄 테니까. 회장님께 받은 거라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역시 어젯밤 최강진에게 받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아니, 그 안에 들어있던 USB를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소. 나는 그저 음식 몇 조각을 받았을 뿐이오. 그것도 이미 다 먹어버렸소. 나는 필사적으로 잡아댔다.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영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우리가 찾는 게 그깟 음식 찌꺼기일 것 같아. 당신 주머니에 있는 거, 그거 내놓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미 내가 USB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것일까? 사내 중 하나가 나의 주머니를 뒤지려 손을 뻗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저항했다. 하지만 곧이어 옆구리에 날아든 주먹에 억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사내들이 나를 둘러싸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공포감에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나는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골목 어귀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들어와 멈춰섰다. 차 뒷문이 열리고
어젯밤 나에게 음식을 던져주었던 최강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조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내게 다가와 내 멱살을 거머쥐고 벽으로 밀쳤다. 내 이놈, 당장 내놔. 내 물건 어디다 숨겼어? 최강진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평소에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거칠게 나를 다그쳤다. 그의 입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독한 술 냄새가 풍겨 나왔다.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배가 고파서. 시끄러워 내 놈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하지만 끝까지 버틴다면. 최강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그가 찾고 있는 물건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무언가가 틀림없었다. 바로 그 순간 최강진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받았다.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뭐야, 아직도 못 찾았다고. 그 빌어먹을 USB 하나 처리 못해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당장 어떻게든 찾아내. 만약 그게 세상에 공개되기라도 하면 우리는 다 끝장이야, 알아들어. 최강진은 거의 절규하듯 소리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공포와 절박함이 묻어나왔다. USB 세상에 공개되면 끝장. 그의 말을 통해 나는 어렴풋이나마 진실의 조각을 맞춰가고 있었다. 내 주머니 속에 이 작은 물건이 저 거만한 재벌의 목숨 줄을 쥐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화를 끊은 최강진은 다시 나를 향해 악마와도 같은 눈빛을 번뜩였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놓을 건가? 아니면 여기서 죽을 건가? 그의 손에 작은 칼날 같은 것이 번뜩이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극도의 공포 속에서 아주 작은 오기 같은 것이 고개를 들었다. 이대로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 그리고 저 오만한 자의 몰락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 내 말에 최강진의 눈이 더욱 커졌다.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의 웃음소리가 음산한 골목 안을 가득 채웠다. 이제 나와 그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끝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내 주머니 속 작은 USB가 쥐고 있었다. 내 떨리는 목소리가 골목 안에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만약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 그 순간 최강진의 광기 어린 웃음이 멎었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며 나를 쏘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일말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이 초라한 늙은이가 감히 자신에게 거래를 제안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내 놈이 지금 나랑 흥정이라도 하자는 거냐? 최강진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번뜩였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아까보다 두려움이 덜했다. 어차피 최악의 상황은 죽음뿐이었다. 그리고 이대로 죽느니 차라리 이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무엇이라도 얻어내거나 아니면 저 오만한 자에게 작은 상처라도 남기고 싶었다. 흥정이라니 당치도 않소. 그저 내 목숨값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을 뿐이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지금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몰랐다. 좋다. 내 놈이 원하는 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지. 1억, 2억, 아니 5억이면 되겠나. 그 USB만 순순히 넘긴다면 내 놈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 최강진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평생 길바닥을 전전하며 살아온 나에게 5억이라는 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 돈이면 따뜻한 집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고 어쩌면 잃어버린 아들 녀석을 찾는데 쓸 수도 있을 터였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저자가 저토록 큰 돈을 제시하는 것을 보니 저 USB의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분명했다. 어쩌면 저 돈은 내 목숨을 담보로 한 마지막 유혹일지도 몰랐다. 돈이라 물론 돈도 좋지만 나는 지금 돈보다 더 급한 게 있어. 그게 뭔데 말만 해. 뭐든 다 들어주지. 최강진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다. 우선 날 좀 풀어주시오. 이렇게 멱살을 잡고 이야기하니 숨이 막혀서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구려. 내 말에 최강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거칠게 내 멱살을 놓았다. 나는 휘청거리는 몸을 바로잡고 마른 기침을 몇 번 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그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인지 나에게 설명해 주시오. 그래야 나도 당신을 믿고 거래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소. 내 이놈이 감히 나를 떠보려 해 최강진이 다시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위압감은 실려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지금 자신이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듯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하나가 최강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아마도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처리하라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최강진은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체념한 듯 입을 열었다. 좋다. 내 놈이 정 그렇다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일단 나와 함께 가야겠다. 안전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지. 그의 말은 내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따라 나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내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 주시오. 만약 내 몸의 손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그 물건은 당신 손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오. 둘째, 지금 당장 당신 부하들을 모두 물리고 당신과 나 단둘이서만 이야기합시다.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소. 내 당돌한 요구에 최강진의 얼굴이 다시 한번 일그러졌지만 그는 뜻밖에도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옆에 있던 부하들에게 손짓으로 물러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사내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어쩔 수 없다는 듯 하나둘씩 골목 어귀로 사라졌다. 이제 골목 안에는 나와 최강진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어색하고 숨막히는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나는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며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자, 이제 됐나 그럼 어서 그 물건을... 최강진이 조급하게 말을 꺼내려는데 바로 그때였다. 골목 저편에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최강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런 빌어먹을 경찰인가? 내 놈이 경찰에 신고한 거냐?
그가 내게 달려들 기세로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나 역시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 바로 앞에서 멈췄다. 곧이어 여러 명의 발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해 쏟아졌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늠름한 목소리와 함께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최강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서 작은 칼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 순간 이것이 어쩌면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품속에서 문제의 USB를 꺼내들고 경찰들 중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며 외쳤다. 이것 좀 보시오. 이 안에 저 사람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어. 내 외침과 함께 모든 시선이 내 손에 들린 작은 USB로 쏠렸다. 최강진은 거의 혼절할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분노도 공포도 아닌 완전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 한 명이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USB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최강진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공포와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을까? 아니면 나 같은 하찮은 늙은이가 거대한 악의 실체를 밝히는데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는 뿌듯함이었을까? Giong kaldeuli 강진을 연행해 가고 구급가가 와서 나를 비용구연으로 옮기는 동안 나는 기어이 정신이 없는 상태이었다. 하지만 내 손에는 여전히 교날 강진이 되어주었대요. 이제는 기어이 비어비어린 낡은 전기가 방기되어 있었다. 그 안에 담겨 있던 학한 희은 음식물 쓰레기가 일련의 엄청난 사건이 시작이 될 줄이야. 인생이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인가보다. 나는 흐르셔지는 이식 속에서 어려운 생각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잠은 지난 며칠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 것일까. 눈을 떼었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거리를 지르는 소독약 냄새와 하얀 현장기 이곳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며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웠다. 강박으로는 다수한 햇살이 쏟아져 들려오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마저 평화롭게 녹여졌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내 상태를 확인하고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라고 했다. 나는 그제야 지난밤 골목길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최강진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USB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었던 것일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은 지난번 나를 최강진의 소나귀에서 구해준 계급이 높아 보이는 경찰관이었다. 그는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철수 씨, 몸은 좀 어떠십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며칠간 굶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진 상태였지만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아, 예.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와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천만에요.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박철수 씨께 감사드려야 할 일이죠. 박철수 씨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저희가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거물급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거물급 범죄자라니 최강진이 그 정도의 인물이었단 말인가. 최강진 회장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최강진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해왔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남용해온 인물입니다. 박철수 씨께서 저희에게 넘겨주신 USB 안에는 그의 각종 비리 장부와 정관계 로비 내역, 불법 자금 세탁 기록, 심지어는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살인을 교사한 정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죠. 경찰관의 설명을 듣는 동안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내가 우연히 손에 넣었던 그 작은 USB 안에 그토록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어쩐지 최강진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그것을 되찾으려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박철수 씨, 저희는 박철수 씨를 단순한 피해자이자 중요한 제보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강진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몇 번 더 박철수 씨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박철수 씨의 신변 안전은 철저하게 보장해 드릴 겁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협조할 생각이었다. 비록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의 악을 밝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사실에 묘한 책임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며칠 후 나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경찰은 나에게 임시 거처와 함께 약간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굶주림과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에 놓인 텔레비전에서 최강진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가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압송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뉴스는 연일 최강진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했고 세상은 그의 몰락에 경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해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그 역시 한때는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였을 터였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탐욕스러운 괴물로 만들었을까? 돈과 권력이 인간을 얼마나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니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다. 나에 대한 이야기도 간혹 신문이나 방송에 언급되기도 했다. 용감한 시민의 제보로 거물비리 총수 검거 같은 제목으로 말이다. 다행히 경찰의 배려로 내 신상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지만 가끔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듯한 시선을 느낄 때면 괜스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최강진의 비자금 중 일부가 사회에 환원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내게도 일정 부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지만 담당 형사는 이것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를 설득했다. 며칠 후 내 통장에는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 나는 그 돈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돈이면 따뜻한 방 한 칸을 얻을 수 있고 깨끗한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잃어버린 아들 녀석을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돈이 과연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나는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또 돈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다. 돈이란 이처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요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경찰이 마련해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따뜻한 잠자리와 세 끼 식사가 보장되는 생활은 꿈만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나는 더 이상 길거리 생활을 전전하던 박철수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와서는 내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서툰 솜씨로 알록달록한 꽃과 나비를 그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던 나는 문득 아주 오래전 내가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그림이었다. 아주 어렸을 적 나는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비록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 꿈을 접어야 했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행복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거창한 화가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작은 기쁨이라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은행에서 약간의 돈을 찾아 화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 몇 자루, 그리고 값싼 수채 물감 한 세트를 샀다. 숙소로 돌아와 하얀 스케치북을 펼치니 가슴이 조금씩 뛰기 시작했다. 무엇을 그려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소박한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낡은 지붕들, 전봇대, 그리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이름 모를 새 한 마리. 서툰 솜씨였지만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에 몰두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평화로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어쩌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비록 그 길이 화려하거나 대단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진실되고 소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세상에 드러난 진실은 최강진에게는 파멸이었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 손에는 이제 낡은 종이 가방 대신 새로운 꿈을 그려나갈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으니까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최강진이라는 이름이 세상의 떠들썩한 뉴스에서 점차 희미해져 갈 무렵 나의 삶은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경찰이 마련해준 작은 임대 아파트는 이제 온전히 나의 공간이 되었고 나는 그곳에서 조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면 상쾌한 공기와 함께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나를 맞이했다. 더 이상 밤새 추위와 불안에 떨며 잠 못 이루는 일은 없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직접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 한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평범한 일상들이 이제는 내 삶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다. 보상금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은행에 넣어두고 아주 적은 금액만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갑자기 생긴 큰돈의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예전처럼 사치를 부리거나 허황된 꿈을 꾸고 싶지 않았다. 그저 지금 주어진 이 소박한 삶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였다. 내 유일한 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매일 오후가 되면 나는 작은 스케치북과 몽당 연필 몇 자루를 들고 공원으로 향했다. 햇살 좋은 벤치에 앉아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뛰어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배경삼아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내게 더 없는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내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그렸다. 계절 따라 옷을 갈아입는 나무들,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 공원 한 구석에서 낮잠을 자는 길고양이, 그리고 가끔씩 말을 걸어오는 이웃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까지.
나의 서툰 그림들은 결코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는 나의 진솔한 감정과 삶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가끔은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었다. 길거리에서 굶주렸던 날들, 최강진에게 멸시당했던 순간, 그리고 그와 얽히면서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공포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들조차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들은 모두 지나간 과거일 뿐. 현재의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최강진은 결국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이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나는 가끔 신문 귀퉁이에서 그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생각하곤 했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돈과 권력이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나는 예전에 무료 급식을 나눠주던 작은 교회를 찾아갔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봉투를 건네고 돌아왔다. 그곳에서 일하는 봉사자 아주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비록 내가 예전처럼 남루한 행색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나를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작은 나눔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아들 녀석에 대한 생각도 가끔씩 나를 찾아왔다.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라도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해보기 시작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아버지로서 조금은 떳떳한 모습으로 마주하고 싶었다. 내 삶은 여전히 소박하고 평범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잔잔한 행복과 평화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거나 내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덧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활짝 핀 개나리꽃을 그리고 있었다. 노란색 물감이 하얀 스케치북 위로 화사하게 퍼져나갔다. 그때 작은 아이 하나가 내 옆으로 다가와 신기한 듯 내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할아버지, 그림 정말 잘 그리세요. 꼭 진짜 같아요. 아이의 해맑은 칭찬에 나는 빙그레 미소 지었다. 고맙구나. 너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네, 저도 할아버지처럼 그림 잘 그리고 싶어요. 나는 가방에서 작은 크레파스 한 통과 새 스케치북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자, 이거 받아라.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다. 너도 한번 멋지게 그려보렴.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뻐하며 스케치북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내 옆에 앉아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다시 내 스케치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깨달았다. 인생이란 어쩌면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때로는 어두운 색채로 가득 찰 때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실수로 얼룩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코 붓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내 주머니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정체를 알 수 없는 USB 대신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낼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그 어떤 재벌의 호화로운 만찬보다도 값진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단지 남은 음식을 좀 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것이
한 재벌을 공포에 떨게 하고 파멸로 이끌 줄이야. 돌이켜보면 참으로 기막힌 우연이었지만 어쩌면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한 운명의 작은 손짓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제 그 손짓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이라는 스케치북 위에 아름다운 희망의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다. 파도 소리처럼 잔잔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그런 그림을 말이다.